자, 이제 국세기본법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국세기본법이라는 건 국세에 관한 총칙 규정이고 국세징수법은 징수에 관한 규정이에요. 그런데 이제 올해 국세징수법을 전면 개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종전에 징수와 관련된 규정들이 일부 국세기본법에 있었어요. 그걸 국세징수법으로 바꾸고 물적 납세 의무 관련된 규정은 징수법하고 국세기본법에 혼용돼 있었어요. 그걸 이제 몰아버린 거죠. 국세기본법으로. 내용이 변경된 건 없어요. 그래서 회계사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국세징수법으로 이관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요거. 그래서 송달 지연 납부기한 연장, 납세 담보, 고액 상습자 체납자 명단 공개. 요거 다 국세징수법으로 이관됐으니까 이제 수험법에서 벗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 계획 개선. 이게 중장기라고 하는데 과거에 이제 매년 이거 설정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럼 무슨 이게 중장기냐? 그래서 장기적으로 한번 세팅하고 변경하지 말라 이런 개념으로 이제 5년 단위로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중요한 거죠. 출자자에 대한 제2차납세 의무 적용 대상 축소라고 돼 있어요. 첫 번째 이제 과점주주 제2차납세 의무 보통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요. 종전에는 이제 상장 법인들도 다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 의무를 졌어요. 과점주주, 상장 법인의 과점주주.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실효성도 없고 이게 상장된 법인에게까지 이걸 부여하는 건 지나치다라고 했어요. 옛날에 제가 공부할 때 상장 법인 제외되어 있었거든요. 다시 돌아왔다 원래 복귀한 거예요. 그래서 상장되어 있는 코스닥이나 코스피 법인은요. 이제 제2차 납세 의무 적용 대상에서 배제됐습니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제 제2차 납세 의무자 조정이라는 부분인데 요거. 법인 경영의 지배적 영향력. 이제 종전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이제 오빠하고 여동생이 있어요. 오빠가 이제 여동생 이름도 끌어들인 거죠. 그래서 둘이 합쳐서 지분율이 50% 초과돼요. 지금도 현행 같은 규정이고. 근데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했으면 그렇다면 제2차 납세 의무를 지라는 거였어요. 주주총회 참석 안 하더라도 참석할 기회가 있었으면 된다. 이게 대법원 판례였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이름만 들어가 있고 거기 가서 뭐 행사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오너로서 행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제2차 납세 의무 통지서가 나오니까 이게 억울했고 실제 많은 소송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이 문구를 잘 기억하세요.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실질적으로 임원을 선임하거나 그렇죠? 사업 방침을 결정했다. 그런 자들만 제2차 납세 의무 지게 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기업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 과거에는 50% 초과 지분을 실질적으로 권리 행사했으면 돼요. 이 실질적 권리 행사라는 게 가서 주주총회 참석할 권한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문구가 바뀐 게 뭐 말장난 아니냐 이런 게 아니에요. 법인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했을 때 오너로서 인식이 됐을 때 그때만 제2차 납세 의무를 지는 것으로 올해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경정 청구 지연. 우리가 경정 청구를 하면요 2개월 이내 확답을 해주게 돼 있는데요. 확답을 못 받으면 불복을 제기할 수 있어요. 종전의 규정은 맞는데 이제 과세관청이 그렇게 확답 안 주는 경우에는 당신 이의 신청하거나 심판 청구 불복 가능합니다라는 통지를 해주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5번 이제 별건 아니고 작년부터 이제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 자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정 청구권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 관할이 어디냐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때 관할을요 여기 원천 징수 의무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원천 납세 의무자 징수 대상 소득자가 아니라 원천 징수 한 회사 있잖아요. 원천 징수 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가라라고 개정되었습니다. 명확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편 사업자 부가세 납부 지연. 종전에는 이제 애플, 구글 이런 데 간편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그게 등록 안 되고 세금 안 내도 우리 국가가 가산세는 부여하지 않았어요. 이제 왜냐하면 초기에
말 좀 들어라 제발. 가산세 부과 안 할 테니까 일단 들어와라라고 한 건데 요건 이제 국회에서 이제 정부 입법이 아니라 국회에서 이거 가산세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이제 애플, 구글 요쪽이 간편 사업자 등록 안 한다. 외국 사업자가 간편 사업자 등록 안 한다라고 하면 가산세 이제 부과합니다. 그래서 면제해 주는 규정을 폐지했다. 자, 일곱 번째. 요것도 이제 실무에서 문제가 많아요. 이 상속증여라는 게 무상거래이기 때문에 이 평가의 이슈가 있어요. 항상 내가 이제 무상거래인데 시세를 발견해서 시가를 발견해서 평가를 했는데 그 평가 금액이 변경되는 거예요. 그러면 종전 규정은요. 이게 가산세를 신고 불성실, 과소신고 가산세만 면제해주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우리 이거 이자 성격 아니냐라고 해서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그대로 부과를 했어요. 근데 이게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시가 내가 잘 모르는 게 죄냐. 국가는 알고 나는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신고하기 직전 아무 거래도 없다 양도소득세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국세청만 알고 나는 모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산세 부과는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는 예전부터 있었고 납부지연 가산세에 대한 면제를 요구를 많이 했고 그걸 이번에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납부지연 가산세 면제 사유 추가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속증여세를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한 이후에 자 모든 평가는 아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한다. 예, 평가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2년 내에 이제 결정이 되는 경우인데 이건 완전히 이제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액이 그러면 야 이게 납부지연 가산세까지는 우리가 물리지 않겠다. 평가심의위원회를 여는 경우에 그렇게 가겠다라고 된 겁니다. 자, 그럴 때 평가 방법이 있는데요. 그건 잘 모르셔도 돼요.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뭐 평가하는 방법이 있다. 어쨌든 납부지연 가산세 면제 조항이 추가됐다. 자, 실손 의료보험이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연말정산할 때 의료비 공제를 받고 실손 의료보험을 받으면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12월에 이제 병원을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료비 공제를 했는데 이 실손보험은 1월 달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귀속 시기가 안 맞아가지고 이제 가산세 같은 게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좀 억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실손 의료보험이 모두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가산세 면제해주겠다라는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자, 인지세 있죠, 인지세. 이게 저희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들도 문제가 많아요, 사실. 이 계약서 쓰면 인지세를 내야 되는데 이 가산세 보십시오. 300%, 300%. 무슨 이런 가산세가 있냐? 이제 저희 회계법인도 조사받고 할 때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세무법인들도 이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늦게 내도 가산세 좀 조정해주겠다라고 바뀐 거야. 그래도 어차피 걸리는 게 6개월 넘어서 되기 때문에 300%는 여전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3개월 이내 납부하고 6개월 이내 납부하면 뭐 200%, 100%로 이제 좀 줄여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원천징수라는 건 원래 신고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원천징수 납부라고 돼 있었어요. 종전에. 그래서 원천징수 등 불성실 가산세. 이게 불성실이 뭐냐? 이게 납부만 지연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이름을 납부지연 가산세로 이제 변경했습니다. 별건 아닙니다. 자, 요게 저희 이제 세무하는 사람들한테 아주 희소식 중에 하나예요. 예전에 이제 경정 청구하면 이제 과온합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과온합한 날짜부터 계산되느냐? 그렇죠? 어떤 과온합한 날짜가 있단 말이에요. 과온합 아니면 경정 청구를 한 청구일부터 계산되냐? 이게 이자거든, 이자. 이게 뭐 세금 소송이 뭐 한 100억 이상 되면 이 이자가 꽤 크거든요. 옛날부터 계산하느냐? 아니면 경정 청구한 날부터 계산하느냐? 이게 옛날부터 원래 계산하다가 몇 해 전에 경정 청구일부터 이제 계산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걸 납부일부터 다시 기산하도록 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최종안이 지금 제가 오늘 촬영하고 있는 이날 현재까지 통과가 안 됐거든요. 이 시행령안인데 국세청 내부에서 좀 반발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요대로 통과될 것 같습니다. 혹시 요 내용이 변경되면 제가 뭐
따로 올리든지 학원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에 옮길 것 같아요. 올려드릴 거예요. 일단은 요대로 기억을 해서요. 그럼 저희 이제 경종 청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환급 가산금 이자를 받을 수 있겠죠. 여러분 세액이 뭐 1,000억, 2,000억 되면요 성공 보수가 환급 가산금만 달라 이런 계약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날짜가 초기부터 계산되느냐 아니면 경종 청구일 한참 3, 4년 전 거 지금 청구하는데 지금부터 이자 계산하느냐는 엄청 차이가 크죠. 이제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환급세에 대한 기산일 조정이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세법에서 환급 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환급 기한의 다음 날부터가 있다. 어떤 세액을 한 다음에 30일 있다 원래 환급하는데 그날부터 계산하냐 납부일부터 계산하냐의 문제가 있었는데 환급 기한이 지난 다음 날로 계산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개정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자,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일반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는데요. 그 대상을 좀 축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세 환급금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삭제하고 계좌를 어차피 줄 거니까 통지서 받아봐야 뭐하냐. 이게 또 집에 우환을 낳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받았는데 이거 여보 이거 뭐야? 뭐 하면은 나 이거 몰라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뭐 부부싸움이 있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어쨌든 캐시로 주는 경우만 현금으로 주는 경우만 우체국 가서 찾아야 되니까 그때만 송달하고 나머지는 이제 삭제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뭐 실무적인 거니까 여러분들 모르셔도 될 것 같고 소득세 표본 자료 이게 결국은 표본에 따라서 결국 소득률 같은 거 결정하는 거거든요. 이게 실무적인 내용입니다. 자, 조세 불복을 하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각하하잖아요. 그 각하 사유 몇 개를 신설했어요. 이 기존에도 해석상으로는 각하를 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보면 한번 읽어보면 불복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도 존재하지 않는데 불복했다. 당연히 각하 사유죠. 근데 이제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여기에 추가한 거고요. 그러니까 행정 처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처분이 없는데도 무슨 불복을 합니까? 불복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은데도 막 하지 마라.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인으로서 불복 청구하는 경우에도 각하 사유다. 종전 해석도 그랬지만 이 법에 명확화시켜놨다라는 측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세심판원의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합동회의로 하냐 단독으로 결정하냐 이런 이슈가 실무상에 문제가 됐는데요. 이제 각하 사유에 해당하면은 단독 심리해라. 이 형식적 요건 명확한 거니까 그렇게 나온 거고요. 자, 요거 21번에 넘어가시면 되고 세무조사 있죠. 요것도 이제 별거 아닌데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를 할 수 있죠. 모든 경우에 사전 통지를 하는 건 아니고 사전 통지 예외 사항이 있죠. 증거 인멸에 우려가 있거나 뭐 조세범 처벌 절차법에 따른 것이라거나 하면 사전 통지 생략할 수도 있는데 어찌 됐든 사전 통지 할 때 뭐까지 추가하냐면 과세 기간까지 추가하라는 얘기야. 명확하게. 요게 약간 꼼수였다가 보이긴 하는데 그래서 내가 세무조사를 봤는데 18년, 19년 봤는데 조사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가 있어요. 16, 17. 뭐 그걸 대비해서 그랬는지 과거에는 세무하고 사유만 넣었는데 이제 명확하게 과세 기간도 넣으란 얘기예요. 네, 국세청 내부에서는 이미 줬었어요. 과세 기간도. 그래서 법에 명확화됐습니다. 세무조사 받고 나면은 이제 과세전 적부심도 해야 되고 불복도 해야 되니까 결과 통지를 주는데 예전에 이제 결과 통지서에 금액, 뭐 산출 근거 요 정도 있었는데 이제 좀 더 명확하게 몇 조 몇 항에 따라 우리가 부가 처분한다. 라는 게 명확해야지 과세 관청도 정확하게 부가 처분할 거 아니에요. 그 세액 계산 어떻게 되느냐?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 이제 조사 결과 통지서가 좀 더 두껍게 나오겠죠. 단순하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 가산세 종류를 구체적으로 좀 더 적어라. 뭐 미납인지 납부지연인지 무신고인지 과소신고인지 지급명세 제출인지 뭐 이런 것들 좀 정확하게 적어라. 이렇게 변경된 내용입니다. 자, 부분조사. 원래 세무조사는 통합조사하는 거예요. 한 번 조사할 때 사업과 관련된 건 다 같이 조사하는데 일부만 조사할 수도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일부만 조사하면 나중에 그 해당 과세 기간에 그 조사된 내용 이외의 세무조사는 할 수 있어요. 그건 재조사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좀 추가한 건데 이제 부분조사의 내용을 그 중에서 요게 추가된 거예요. 과세 관청 외 기관.
예를 들어서 사법부나 검찰 요런 데 얘기하는 경찰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 취득하여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처리를 위해서는 그 부분만 조사할 수 있다 이거예요. 뭐 저희 클라이언트들도 보면은 뭐 관세청에 무슨 조사를 받아서 관세 포탈인데 세무조사까지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부가세 조사가 연결되면 그 부분만 부분 조사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이제 좀 왜냐하면 이렇게 조사하고 나서 나중에 다른 부분 세무조사를 못해서 중복조사 금지 원칙 때문에 그래서 과세한테 실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걸 좀 놓치지 않겠다라는 측면입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하는데 일부 납부하면 그 명단 공개에서 제외합니다. 그게 이제 사실 국세 징수법 쪽 내용인데 예전에 이제 30% 이상 납부하면 제외하니까 또 사람들이 딱 30%만 납부하고 나는 명단에서 빼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금액을 50%로 좀 확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6번 탈세 제보입니다. 탈세 제보. 이게 뭐 이런 거죠. 나는 지난 여름에 네가 한 일 알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기업의 CFO나 뭐 이런 중요 직책에 있던 분이 이제 뭐 사장님하고 싸우고 나가서 또 포상금 받으려고 제보하는 경우 꽤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건데 이제 예전에는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이제 탈세 제보를 해요. 그래서 추징된 세액이 10억이다. 근데 이제 뭐 이것저것 다 뗐는데 한 9억 들어왔어요. 포상금 안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완납되지 않았다. 이게 좀 너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이라도 납부되면 납부 실적을 가지고 거기에 비율을 곱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전에 이제 탄로세액이 완납되는 걸 조건으로 했는데 완납이라는 게 너무한 거 아니냐. 일부라도 들어오면 거기서 좀 떼어줘라. 뭐 이렇게 바뀐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절차도 좀 더 명확하게 바꿨어요. 그래서 절차를 신설했는데 국세청장은 부가처분이 확정되고 탄로세액이 일부라도 납부되면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 절차를 통지해줘요. 그럼 제보자는 지급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관련 조문들이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상속증여세법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신탁이 바뀌면서 이런 상속증여세 쪽도 관련 내용이 좀 변경되었어요. 이제 회계사 보시는 분들은 이제 1차에서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간략하게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세무사 시험 보시는 분들은 2차에서 하잖아요. 세법학에서 제가 이제 수업 때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릴 내용이긴 해요.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이게 한 3년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어느 따님이 있었는데 둘째 딸한테 어떤 이제 망인께서 유언을 하는데 유언을 하게 되면 이제 다 둘째 딸한테 몰빵해 준 거야. 다 밀어준 거야. 내 재산 네가 다 가져가라. 그럼 보통 유류분 청구 소송을 다른 형제들이 할 수 있어요. 상속인들이. 그럼 그 유류분에 따라서 자신의 몫의 2분의 1은 받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케이스는 굉장히 특이했던 게 신탁법이 바뀌면서 유언장의 내용을 신탁으로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걸 유언 대용 신탁으로 해요. 신탁에 넣고 여기다가 이제 다 이 신탁 재산은 둘째 딸이 가져간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게 유류분 청구 소송이 민사법상 상속인 이외자에게 먼저 증여한 건 1년이 유류분 청구 소송 대상 기간이고 상속인에게는 무한이에요. 무한. 근데 이제 과연 신탁에 들어간 게 유류분 청구 소송 대상이냐라고 했는데 현재 고등법원까지 판결이 나왔는데 1년짜리다 이건. 그래서 유언 대용 신탁이 지금 신탁계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이거 신탁만 맡기면 한 사람에게 몰빵 줄 수 있다. 유류분 청구 안 된다. 이런 이제 상품들이 날개 돋친 듯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속증여세법에서도 이런 규정들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유언 대용 신탁. 의미 이해하시겠죠? 신탁에 맡겨놓고 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이제 상속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간주상속재산이라고 하는데 그쪽에 넣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익자 연속 신탁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이제 망인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 와이프한테는 이 재산을 주는데 일단은 그 수익자 그러니까 와이프한테는 재산을 아들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쉽게 하면 아들 딸한테. 근데 이 부동산은 아들 딸이 최종적으로 가져가는데 엄마 살아 있는 동안은 이 부동산 임대소득은 엄마한테 다 가고 그런 다음에 엄마 죽으면 니들이 가져가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런 걸 이제 신탁에서 새로 나온 개념이고
수익자 연속 신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상속세 과세 대상분에 있어서 어떻게 되느냐면 부동산 임대소득 나오는 것과 원본 부동산이 있을까요? 나눕니다. 나눠. 그리고 엄마는 나중에 가져간 몫을 원본이 아닌 수익자분만 가져가도록 계산하는 방식들이 있어요. 그런 용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각 수익자에게 상속세 과세한다. 원래 상속세는 유산 남긴 거기 때문에 전체 금액은 바뀌지 않는데 각자 가져가는 몫이 좀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신탁의 이익에 대한 증여시기 보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신탁 제도를 잘 알아야 되는데 회계사 시험 보시는 분들은 이거 잘 몰라도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수익자에게 원본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이익이 들어가느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이제 내가 신탁해놓고 여기 부동산 임대소득 상장법인이면 배당 나오는 거 자식들에게 증여하겠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럼 신탁 이익이 실제로 배당금이 들어가는 날 증여인데 예외로 수익을 받기 전에 위탁자가 사망하면 원본 다 자녀에게 갈 거 아니에요. 사망일로 보겠다. 확정된 원본 수익을 분할 지급한다. 그러면 나눠서 지급하대로 최초 지급할 때로 현재가치 계산해서 계산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거기에 이제 단서가 신설된 건데 위탁자가 아직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실제로 지급되는 날로 가겠다. 아주 디테일한 규정이고요. 자, 권리평가 방법 개선. 요건 시험범위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건 실무적인 내용이고요. 자, 4번 역시 마찬가지예요. 연부연납 특례라는 거 있는데요. 이제 연부연납이라는 게 상속세는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뭐 한 50% 내야 되는 경우 있단 말이에요.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야 이거 좀 어떻게 줄일 수 없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 좀 나누어서 할부로 내면 안 됩니까? 그래서 연부연납 제도라는 게 있어요. 뭐 가업상속은 논외로 하고 최대 5년까지 연부연납할 수 있어요. 증여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개인사업자에 보시면 왼쪽에 사업용 자산가액에서 담보된 채무를 뺀 금액을 연부연납 대상 특례 적용 대상으로 했는데 사업용 자산가액 산정 시 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하고 하겠다. 너무 디테일한 규정입니다. 그냥 보시면 되고 요거는 중요합니다. 배우자 상속 재산은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일단 배우자 공제 받은 다음에 나중에 또 요거를 자녀에게 이전하거나 하는 경우에 이제 조세 포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법은 배우자 상속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 기한이 종료한 날부터 6개월 안에 반드시 배우자 상속 재산 분할 신고를 해라. 실제 분할된 내역을 신고해라 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옛날에 상속세 부과 결정 기간이 신고 기한 끝나는 날부터 6개월에서 9개월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것도 같이 바뀌어야지 왜 얘만 그대로 6개월이냐 이런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올해 야 얘도 같이 우리 9개월로 간다라고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이건 객관식에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이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이 되었다. 자, 뭐 이 7번도 실무적인 내용이고요. 8번 하나 기억합니다. 이건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초과배당 제도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좀 설명을 드리면 아버지가 갑이에요. 한 90% 가져요. 아들이 을이에요. 10% 정도 지분 있어요. 그럼 배당금 9대1로 가져가야 되는데 배당 아들한테 몰아줘요. 100으로 다. 그래도 증여세를 안 냈어요. 이 나온 금액이 소득세 상당액이 증여세 상당액보다 크면 증여세를 아예 안 냈어요. 옛날에. 그래서 1년에 40억씩 아들이 이렇게 배당 가도 증여세를 안 냈다고. 잘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배당 받아서 아들한테 현금 준 거나 마찬가지인데도 안 냈던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래서 이게 고액 자산가들, 법인을 가진 사람들이 초과 배당, 이 실무계에선 차등 배당이라고 했는데 이걸 엄청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재부터 해서 여러 학계에서 이걸 비판을 많이 해서 올해 개정을 합니다. 어떻게 개정을 하느냐 보시면 초과 배당 분에 대해서 일단 소득세 내고요. 그러면 아버지가 소득세 내고 난 금액을 아들에게 증여한 것, 딸에게 증여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초과 배당에 대해서 소득세 한번 과세하고 그 소득세 떼고 남은 현금 부분 있잖아요. 그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도록 합니다. 근데 이제 증여세가 누진세다 보니까 소득세도 누진세다 보니까 처음 계산한 것과 합산과세하다 보면 이제 금액이 변경돼요. 그러니까 배당할 때는 원천징수 개념이 있으니까 증여세는 3개월 이내에 신고해서 납부해야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합산하다 보면 금액이 바뀌고 종합소득세가
바뀔 수 있어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정산하는 또 규정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초과 배당을 받은 시점에 일단 증여세액을 가계산하고 나중에 실제 소득세, 왜냐면 누진세니까 소득세라는 게 누진세 반영해서 정산하는 시스템까지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최대주주 할증평가. 그래서 작년부터 20%로 변경됐는데 최대주주면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주식 평가액의 20%를 할증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주식 평가할 때 A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았는데 혹은 증여받았는데 A법인이 B법인의 최대주주면 B법인 주식가액도 얹잖아요. A법인 주식에. 그때도 또 할증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 뭐 할증이 할증 따따블이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여기 다른 법인 주식 출자하고 있으면 그 A법인이 B법인 주식 가지고 있는 거를 합산할 때 할증 과세는 안 하겠다. 이렇게 바뀐 거고 좀 실무적인 내용입니다. 실제. 자, 다음 공익법인 과세체계. 요것도요. 하나만 기억하세요. 예전에 이제 성실공익법이라는 용어가 있었는데 이제 용어를 통일한 거예요. 공익법인으로 다 하겠다. 그리고 주식 출연 비율 제한 규정 같은 게 있었어요. 5%를 10%를 20%를 있는데 성실공익법인이 공익법인이고 10%를 원칙으로 적용한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사후관리 같은 것도 조금 강화됐고요. 요게 사후관리 의무들도 이게 1차 시험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니 5%, 10%, 20% 이런 룰이 있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제 공익법인들이 아무래도 이게 실제로 증여세, 상속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일단 받아놓고 이 공익활동에 좀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재부나 이제 국세청도 요걸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작년, 재작년에 이제 많이 조사를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관련 규정을 좀 업데이트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운용 자산 이제 의무 사용 비례세 좋은 일에 쓰라고 했으니까 그 받은 돈을 최소 몇 프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게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일반은 70%, 성실은 80% 그러면서 다 공익법인으로 바꿨으니까 요거를 다 지금 80%로 개정을 했다. 요 정도 하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내용은 또 수험 범위를 벗어납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고요. 공익법인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상속세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개정된 사항 중에 시험에 반영될 만한 건 다 했어요. 실무적인 내용은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요 정도 수험에 참고하셔서 시험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